왜 트럼프는 이렇게 이민자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계속하는 걸까요? They're bringing drugs, they're bringing crime, they're rapists. And they're destroy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ey're destroying the fabric of our country. And we're going to have to get them out. They're poison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at's what they've done. But all over the world, they're coming into our country from Africa, from Asia, all over the world. They're pouring into our country. We're going to build the wall. We have no choice. We have no choice. 사실 자기의 코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만드는 거예요. 쟤네 때문에 우리가 힘든데 야 쟤네만 이기면 돼. 또는 이 문제가 지금 큰 거야. 트럼프를 지지할 때 가장 큰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이 아무래도 백인, 그것도 이제 러스트벨트 쪽 유권자들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반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이민자 문제가 단순히 공화당뿐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조금 영향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뭐 뉴스에서 좀 들으셨겠지만은 텍사스에 주로 이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텍사스가 아무래도 국경에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저기 뭐 뉴욕이나 뭐 시카고나 이런 쪽 있는 사람들은 그 불쌍한 그 불법 이민자들 그렇게 막 다루지 말라고 그러는데. 니들은 받아봤냐고 나오는 거죠. 여기 국경 와서 봐라. 여기 뭐 난장판인데 저 북쪽에서 니들은 그런 사람들 못 봤으니까 한간 소리 하고 있네. 버스에 대절해갖고 보내요 그쪽으로. 네,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 약간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작전에 조금 말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면. 근데 그만큼 남부 쪽에선 그게 아주 중요한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고 보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약간은 이제 국내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사실 이 이민자 이슈는 뭐 트럼프한테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변곡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미국은 이민의 나라, 이민을 잘 받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었고, 뭐 예를 들어 뭐 20세기 초반에는 이민을 이제 못 오게 이렇게 막 막는 법안도 있었고, 지금 같이 우리가 막 이민을 가고 막 이런 건 1965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시기가 좋거나 아니면은 이념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럴 때 이민자를 좀 풀어주는데 또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뭐 지금 뭐 국내적으로 좀 안 좋다 그러면 또 막고 그래서 그 심리를 특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를 막 짚고 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트럼프가 워낙 그것을 화려하게 하고 또 잘하고 역설적인 의미에서도 세계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서 그런데 사실 요즘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아까 김지훈 박사님 해주신 말은 사실 유럽에도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그렇죠. 남유럽과 북유럽 사이의 갈등이 그런 거잖아요. 이탈리아 같은 국가나 뭐 그리스 같은 국가에서 난민들이 몰려오는데 위에 북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아까 텍사스 주지사가 했다는 식의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 같은 사람은 뭐 그냥 동유럽의 트럼프 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라는 말은 일종의 보통 명사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세계 1등 국가인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공하는 걸 본 다른 여러 나라 정치인들이 좀 따라하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군요. 퍼져나가는 그런 문화가. 근데 저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트럼프의 뭐 어떤 미디어 전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약간 이런 식의 인물 혹은 인상 비평식의 접근보다 사실은 트럼프라는 인물이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고 인기가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하면은 러스트벨트의 뭐 저소득 저학력의 백인 남성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공화당원들이 다 지지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있죠. 러스트벨트 얘기하셨는데 러스트벨트가 뭐예요? 러스트벨트가 저기 이제 미국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런 지역. 사실 옛날에는 미국이 공장도 많고 막 제조업도 많이 막 부흥하고 했던 때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미국의 산업하면은 실리콘밸리, 금융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주축은 사실은 제조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노동력이 싼 곳으로 공장들이 이전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공장들이 문을 닫고 그래서 러스트가 녹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녹이 쓸어버린 지역. 그러니까 쇠락한 지역을 의미를 하면서 러스트벨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왜 러스트벨트에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냐?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었거든요. 그렇죠. It is amazing to me, and this is not an original observation, but the idea that the Clinton campaign could see white working class voters going to Trump.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왜 돌렸냐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했을 때 이 민주당은 우리를 위해서 뭐 이야기를 해줬고 우리의 권리를 얘기를 해줬고 뭐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니라 기후변화, 소수자 문제, 낙태, 그게 세계화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세계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저기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노동력이 싼 곳으로 막 이전을 해보니까 갑자기 우리 공장 문을 닫아버리고 Hillary Clinton has supported the trade deals, stripping this city and this country of its jobs and its wealth. But I want trade deals for our country that create more jobs and higher wages for American workers.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뭐 쇼맨십이 좋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미국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정치적 경제적 변화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김지훈 박사님 지금 굉장히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제대로 받았는데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매력이 혹해서 너무 이상한 말 하지만 재밌어서 그래서 반드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양분화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박탈감하고 사실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엘리트들이 공정하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진짜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반론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방금 또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왜 전 세계적으로 극단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선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당선되는가 저는 시기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방금 러스트벨트처럼 제조업이 무너지고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나오는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을 느껴요. 나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하던 거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나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어떤 인물에게 많이 현혹이 되냐 하면 나만 믿어.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한 리더로서 이거 안 되게 해줄게 또는 이런 걸 해줄게라고 좀 속된 말로 말하면 근자감이 넘치는 사람. 이 확신을 주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설마 뭐 그렇게 틀린 정보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잘 모르는데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시기적으로 사실상은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게 연구를 해보면 잘 모를수록 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의 성향, 싫어하는 그 비지지층은 뭐 어떤 분들이 많아요? 뭐 일단 민주당이면 너무 싫죠. 특히 민주당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 이제 여성에 대해서 좀 비하하는 발언 같은 것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트럼프가 불을 일군 가장 중요한 원인은 파산 신청을 많이 해서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파산 신청을 4번 정도. 먹튀설 이런 건가요? 그렇지. 한 4번 정도 했어요. 파산 신청을.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책을 읽고 굉장히 좋아하는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민주당 상원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파산법에 관련된 것을 하버드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파산을 신청한다 그러면 무책임하다, 뭐 먹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까지 오기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재산이 없어진다 순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정체성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일부 나쁜 사람들이 이 파산 신청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돈을 채권자들한테 안 갚고 그냥 날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 워런 의원은 이제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싫어해요. 그래서 뭐 회생 절차도 신청도 아주 많이 했었고, 그래서 돈이 이제 많은 거는 맞는데 그 돈을 어떻게 모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네. 포장을 굉장히 또 잘하는 걸로 그래서 유명하죠.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거기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렇게 화법을 사용할 때 어떤 3단계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할 것 같은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솔깃할 수도 있는 발언을 그냥 무조건 터뜨리는 거죠.
You saw that with the airplane coming in, nice plane, and the airplane coming in, and the money coming off, I guess, right? That was given to us, has to be, by the Iranians. And you know why the tape was given to us? Because they want to embarrass our country. 그 2단계에서는 이제 그 말이 일단은 화제가 되니까 언론에서 받아쓰기를 하게 되잖아요. 보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3단계에서 문제가 되면 검증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아니 그냥 한 말이었어 라거나 뭐 농담이었어 라거나 분위기에 맞춘 거야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사실은 그 해명까지는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추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화법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론사에서도 뭔가 오보를 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진짜 그러다가 나중에 오보인 걸로 밝혀졌을 때 정정 보도를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뭐 딱히 관심 없고 뭐 신문에서도 되게 조그맣게 나오고 뭐 뉴스에서도 그냥 잠깐 짧게 나오고 그렇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예전에 젊었을 때부터 쭉 뭐 이렇게 생활해 왔던 거 그다음에 그 주변인들 인터뷰 정말 자기한테 고마움을 줬던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 나중에 뭐 선물을 하는데 가짜 다이아몬드를 선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니 어떻게 정말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이렇게 나와요. 예, 나와요. 그래서 그 받았던 사람 뭐 예전에 인터뷰도 하고 뭐 주변 받았던 사람. 예. 얼마나 그 배신감을 느껴. 이런 일화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 트럼프가 대학을 들어갈 때 입학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성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 잘하는 우등생한테 부탁을 하고 해서 대리 시험을 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조카가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꾸밀 정도로 쉽게 얘기하면 떡잎부터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가짜 다이아몬드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 아니면 가짜 뉴스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든. 진짜 가짜 뉴스 뭐 정치 쪽도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뭐 다 포함해서 가짜 뉴스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가짜 뉴스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는 타겟팅해서 맞춰서 사람들이 재밌는 걸 집어넣었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압도적으로 진짜 뉴스보다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사람들을 어떤 그 눈길과 이런 것을 사로잡기에 가짜 뉴스가 훨씬 더 최적인 상황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댓글 부대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제가 좀 되게 공감이 갔던 대사가 있어요. 손석구 씨 나온. 네, 사람들이 100% 전부 진실인 것보다 가짜가 섞인 60%의 진실을 더 믿고 싶어한다? 라는 대사를 좀 듣고 요즘 되게 사회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뭔가 쇼폼이나 이런 도파민을 찾는 사람들한테 좀 자극적인 매체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영화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사실은 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캔들이 나고 뭐 복잡한 곳은 정치 쪽이. 그렇죠.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런 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게끔 해주는 것을 찾아 나서요. 뉴스라는 것이 저는 이제 출처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우리는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메신저보다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점점점 메신저가 중요한 상황으로 바뀌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들이나 어떤 뉴스의 출처들은 이 검증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등등까지. 그렇죠. 신문이나 방송도 오보를 내는데 상대적으로 그럴 확률은 적죠. 왜냐하면 게이트키핑이 많으니까. 똑같은 뉴스를 페이스북에서 보는 것과 방송에서 보는 거, 신문에서 보는 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 동영상 그만 보고 채널 A를 봐야겠군요.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똑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가 뉴스를 보는 나의 그 경로가 어딘가를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뉴스를 누가 보도하는가, 누가 말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볼 때 이동진 평론가님 기사만 보지 않습니다. 꼭 다른 분도 같이 봅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분도 같이 그러셔야 봅니다. 저는 이동진 평론가님만 봐요.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죠? 영화 좀 아시네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인도죠. 인도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 정도로 인구가 많아지면은 뭐 경제적으로도 좀 더 뭐 나은 부분이 있지 않나요? 사실 경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인구는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어요.
이제 옛날에 산업혁명 있고 나서 영국에서 미친 듯이 막 증가를 할 때 그때 나왔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메서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인구 자꾸 늘으면은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우리 전부 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그게 이제 70년대까지 사실은 계속 이어져 왔어요. 많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해서 그 정점을 찍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도 그 얘기를 했었죠. 산하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네, 아들, 딸 구별 맞고 둘 만나서 잘 기르자. 똑딱하는 이 순간 지구에는 3명씩의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 없이 둘만 낳아 잘 키우는 것은 경제 수준을 높이는 문화운동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산하 정책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반포에 있는 아파트 지금 막 재건축하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1977년에 한국 정부에서 청약제를 시작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줘요. 가점같이. 그래서 그 두 기준이 하나는 해외 취업. 외화벌이니까. 또 다른 하나는 정관수술. 그걸 하면 네. 그래서 맞아. 네. 예전에 그래서 더 이상 아이 낳지 않는다. 네. 일순위가 해외 취업 플러스 정관 수술. 그럼 1순위예요. 그런 게 있었구나. 네, 2순위는 정관 수술, 3순위는 해외 취업. 그래서 거기 별명이 방송에서 할 소리는 아닌데 그래서 그 정관 수술 때문에 형성된 그 아파트촌을 당시에 고자촌이라고 고자촌. 불렀습니다. 진짜로. 네. 고시촌이 아니라. 네, 네. 고자촌. 예. 내시촌이라고도 했어요. 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